두 번째 기회. 작은 학교의 기적. 1999년 봄, 서울 외과. IMF 외환위기의 상처가 아직 생생한 시기였다. 도시 외곽의 낡은 3층 건물 앞에서 한 여자가 버스에서 내렸다. 그녀는 잠시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벽면의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입구의 간판은 빛이 발해 있었다. 희망학교라는 글자만이 희미하게 보였다. 강민주, 35살의 그녀는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손에 든 낡은 가방에는 그녀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교사 자격증, 몇 권의 책, 그리고 24명의 아이들에 대한 얇은 파일. 이 아이들을 맡아줄 선생님이 아무도 없습니다. 교감이 그녀에게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지난 1년간 5명의 교사가 이 반을 거쳐갔다. 어떤 선생님은 2주도 버티지 못했다. 하지만 민주는 달랐다. 그녀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이유가 있었다. 건물 입구를 들어서자 복도는 어두웠다. 형광등 몇 개가 깜빡거렸고 벽에는 낙서들이 가득했다. 그녀는 계단을 올라 2층 끝의 교실로 향했다. 문패에는 특별학급이라고 쓰여 있었다. 특별학급.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정이 무너진 아이들, 학교 폭력의 피해자들, 비행 청소년들, 갈 곳 없는 아이들이 모이는 곳이었다. 문제아 수용소라고 불리는 곳이었다. 하지만 민주에게 이곳은 다른 의미였다. 그녀 자신도 과거에 이런 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문손잡이를 잡았다. 내일부터 시작이야.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제1장, 24명의 아이들. 다음 날 아침, 교실 안은 혼돈 그 자체였다. 24명의 아이들이 삐걱거리는 책상에 앉아 있었다. 아니, 앉아 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았다. 어떤 아이는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었고 어떤 아이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누군가는 이어폰을 끼고 있었고 뒷자리에서는 화투를 치는 아이들도 있었다. 교실 뒤편 구석에 앉은 준호는 가장 작고 마른 아이였다. 15살, 키는 겨우 155cm. 그는 항상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다. 그의 눈은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버지는 IMF 때 사업이 망해 증발했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며 그와 동생을 키우고 있었다. 지난 1년간 세계의 학교를 전전한 그는 이곳도 그저 지나가는 곳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또 새로운 선생이겠지. 어차피 한 달도 못 버티고 도망갈 거야. 준호는 옆자리의 태식이에게 속삭였다. 태식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16살의 태식이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본드를 흡입했고 지금은 더 심한 약물에 손을 대고 있었다. 그의 팔에는 자해의 흔적들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창가에 앉은 수진이는 17살이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소녀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또래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겪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15살에 가출했고 거리를 떠돌며 온갖 위험한 일들을 겪었다. 16살에 임신했고 혼자 낙태를 했다. 그녀는 이제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앞자리의 진우는 소년원을 2번이나 다녀왔다. 폭력, 절도, 공갈. 그의 기록지는 그의 나이에 비해 너무도 두꺼웠다. 하지만 그의 할머니는 여전히 그를 포기하지 않았고 이 학교가 마지막 기회라고 그에게 말했다. 교실 한가운데 앉은 은지는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존재감이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녀의 조용함은 평화가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었다. 아버지의 폭력으로 어머니는 집을 나갔고 은지는 홀로 아버지의 폭력을 견뎌야 했다. 그녀는 말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교실 문이 열렸다. 아이들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이미 수많은 선생님들이 이 문을 통과했다가 다시 나갔다. 또 한 명의 선생님, 그뿐이었다. 하지만 강민주는 달랐다. 그녀는 조용히 들어와 교탁 앞에 섰다. 가방을 내려놓고 교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부드러웠지만 강렬했다. 한 명의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판단하는 눈빛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눈빛이었다. 안녕.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명령조가 아니었다. 간청도 아니었다. 그저 인사였다. 내 이름은 강민주야. 앞으로 너희들과 함께 지낼 사람이야. 몇몇 아이들이 고개를 들었다. 호기심 반, 의심 반이었다. 나는 너희들에게 규칙을 강요하지 않을 거야. 이 말에 교실이 조금 술렁였다. 준호가 모자를 살짝 올리고 그녀를 쳐다보았다. 대신 나는 너희들에게 질문을 던질 거야.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들. 너희가 스스로 답을 찾기를 바라. 민주는 교탁에 기대어 팔짱을 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너희들에게 한 가지 질문만 할게. 하지만 그 전에 그녀는 가방에서 과자 한 봉지를 꺼냈다. 새우깡이었다. 배고프면 공부가 안 되잖아. 하나씩 가져가. 처음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진우가 벌떡 일어나 과자를 집어들었다. 그러자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씩 일어났다. 어색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선생님도 하나 먹어요. 태식이가 말했다. 민주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고마워. 과자를 나눠 먹으며 교실의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민주는 그 순간을 기다렸다가 조용히 말했다. 자, 이제 질문 하나 할게. 그녀는 칠판으로 걸어가 분필을 집어들었다. 준비됐어?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민주는 칠판에 글자를 쓰기 시작했다. 제2장, 세 사람의 선택. 민주의 손이 칠판 위를 움직였다. 분필이 삐걱거리며 소리를 냈고 교실은 점점 조용해졌다. 아이들은 하나둘씩 칠판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다음 세 사람 중에서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사람이 누구인지 판단해봐. 민주는 칠판에 크게 A, B, C를 썼다. 그리고 각각의 아래에 설명을 적기 시작했다. A. 부패한 정치인과 결탁한다. 점성술을 믿는다. 2명의 부인이 있다. 줄 담배를 피운다. 폭음을 즐긴다. B. 2번이나 회사에서 해고되었다. 정오까지 잠을 잔다. 아편을 복용한 적이 있다. C. 전쟁 영웅이다. 채식주의자이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가끔 맥주만 즐긴다. 법을 위반하거나 불륜 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 칠판에 글자가 가득 차자 민주는 분필을 내려놓고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자, 어떤 사람이 인류에게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아? 수진이가 손을 들었다. 처음으로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학생이었다. C요. 왜 C라고 생각해? 민주가 물었다. 전쟁 영웅이잖아요. 담배도 안 피우고 건강하게 살고 법도 안 어기고 당연히 C죠. 다른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진우도 동의했다. 맞아요. A는 부패했고 B는 게으른 것 같은데 C는 완벽해 보여요. 준호도 조용히 중얼거렸다. C가 답인 것 같아요. 민주는 교실을 둘러보았다. 모든 아이들이 C를 선택했다. 그녀는 잠시 침묵을 유지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희들, 흥미로운 결과네. 만장일치로 C를 선택했어. 그녀는 칠판 앞으로 다시 걸어갔다. 하지만 내가 이제부터 말할 내용은 너희를 놀라게 할 거야. 교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아이들의 눈이 민주에게 집중되었다. 이 세 사람은 이미 역사에 기록된 실제 인물들이야. 민주는 A 옆에 이름을 적었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 프랭클린 D. 루스벨트 1882-1945. 미국의 32대 대통령. 교실이 술렁였다. 준호가 눈을 크게 떴다. 대통령이요? 그래.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공황 시절 미국을 이끌었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을 승리로 이끈 인물이야. 뉴딜 정책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일자리와 희망을 주었지. 민주는 B로 이동했다. 윈스턴 처칠. 윈스턴 처칠 1874-1965. 영국의 총리. 처칠은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총리 중 한 명이야. 제2차 세계대전에서 히틀러에 맞서 싸웠고 그의 리더십으로 유럽이 자유를 지킬 수 있었어. 태식이가 입을 벌렸다. 그럼 C는? 민주는 천천히 C 옆에 이름을 적었다.
아돌프 히틀러, 에도프 히틀러 1889-1945, 나치 독일의 지도자. 교실은 충격에 빠졌다. 완벽한 침묵이 흘렀다. 히틀러는 수천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했어. 유대인, 집시, 장애인, 정치적 반대자들.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악행을 저질렀지. 수진이가 손으로 입을 막았다. 우리가 히틀러를 선택한 거예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희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내면은 어둠으로 가득했어. 진우가 손을 들었다. 그럼 선생님, 뭘 믿어야 해요? 겉모습도 믿을 수 없고. 민주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기다렸던 질문이었다. 좋은 질문이야, 진우. 바로 그게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야. 그녀는 교실 앞으로 걸어 나와 아이들과 눈을 마주쳤다. 절대적인 잣대의 기준은 없어. 누구나 옳다고 믿는 것이 때로는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어.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우리는 큰 실수를 할 수 있어. 은지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민주는 깜짝 놀랐다. 은지가 수업 중에 손을 든 것은 처음이었다. 선생님, 그럼 우리도. 은지의 목소리는 떨렸다. 우리도 겉모습으로만 판단받는 건가요? 우리가 과거에 뭘 했는지만 보고. 민주는 은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은지와 눈높이를 맞췄다. 바로 그거야, 은지야. 바로 그게 내가 너희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야. 민주는 일어나 교실 전체를 둘러보았다. 너희들의 인생은 지금부터가 시작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얽매일 필요 없어. 루스벨트는 부패한 정치인처럼 보였지만 수백만 명을 구했어. 처칠은 실패자처럼 보였지만 세계를 구했어. 준호가 모자를 완전히 벗었다. 그의 눈에는 무언가 다른 빛이 보였다. 선생님, 그럼 우리도 바뀔 수 있어요? 민주는 준호를 바라보았다. 물론이지. 준호야, 너희는 모두 바뀔 수 있어. 아니, 너희는 이미 변화하고 있어. 지금 이 순간부터. 그녀는 칠판으로 돌아가 큰 글씨로 썼다. 과거는 너를 정의하지 않는다. 너희는 모두 소중한 존재야. 어디에 있든 너희는 중요한 사람이고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 태식이가 눈물을 닦았다. 그는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느낌을 받았다. 선생님,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다. 진짜 우리를 믿으세요? 민주는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나는 너희를 믿어. 너희가 스스로를 믿지 않더라도 내가 먼저 너희를 믿을게. 그날 오후 종이 울렸을 때 아이들은 평소처럼 허겁지겁 교실을 나가지 않았다. 천천히 하나둘씩 일어났다. 그리고 민주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준호는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다. 그는 민주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생님, 정말 저 같은 애도 뭔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키도 작고 공부도 못하고 집도 가난하고. 민주는 준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준호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는 훨씬 더 특별한 사람이야. 너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키나 집안 형편이 너를 정의하지 않아.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너를 만들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천천히 가. 그리고 내일 또 보자. 준호가 교실을 나서자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바람이 나무를 흔들고 있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가방을 들고 교실을 나섰다. 제3장 변화의 씨앗.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좁은 반지하 방에 누워 그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옆방에서는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저녁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다. 준호와 중학생인 여동생을 키우기 위해서였다. 우리나라를 위해 가장 큰 일을 한 사람.
준호는 강민주 선생님의 말을 되새겼다. 나는 누구지? 나는 뭐가 될 수 있을까? 그는 평생 자신을 찌질이로 생각했다. 작은 키 때문에 늘 놀림을 받았고 반지하에 산다고 친구들에게 무시당했다. 학교에서는 늘 뒤처졌고 선생님들은 그를 포기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강민주 선생님은 그를 다르게 보았다. 판단하지 않았다. 기대했다. 믿었다. 내일도 학교에 가야지. 준호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 지난 몇 달 동안 학교는 그에게 지옥 같은 곳이었다. 하지만 오늘 하루 학교는 다른 곳처럼 느껴졌다. 같은 시각 수진이의 집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수진이는 고시원 작은 방에 앉아 거울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했다. 가출, 유흥업소, 낙태. 그녀는 자신이 더럽다고 생각했다. 회복할 수 없다고 믿었다. 하지만 강민주 선생님의 말이 그녀의 마음에 남아있었다. 과거는 너를 정의하지 않는다. 수진이는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다.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일기장이었다. 오늘 새로운 선생님을 만났다. 그녀는 펜을 들고 쓰기 시작했다. 그 선생님은 나를 쓰레기처럼 보지 않았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내게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나도 바뀔 수 있을까? 나도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태식이는 그날 밤 본드를 하지 않았다. 평소 같으면 잠들기 전에 본드를 흡입했을 것이다. 현실을 잊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는 강민주 선생님의 수업을 생각했다. 처칠은 실패자였지만 세계를 구했다. 태식이는 자신의 팔을 바라보았다. 자해의 흔적들이 그의 고통을 말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그는 다른 선택을 했다. 본드 대신 그는 책을 펼쳤다. 민주 선생님이 나눠준 책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들이라는 제목의 책이었다. 한번 읽어볼까? 태식이는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밤새도록 책을 놓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일찍 일어나 학교에 갔을 때 그는 깜짝 놀랐다. 교실에 이미 3명의 학생이 앉아 있었다. 수진이, 태식이, 그리고 은지였다. 너희들도 일찍 왔구나. 준호가 말했다. 응. 선생님이 뭔가 새로운 걸 가르쳐 주실 것 같아서. 수진이가 웃으며 대답했다. 곧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씩 도착했다. 그리고 민주가 교실에 들어왔을 때 그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24명의 학생 중 22명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지각하는 학생이 단 2명뿐이었다. 와, 너희들 오늘 정말 일찍 왔네. 민주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선생님, 오늘은 뭐 가르쳐 주실 거예요? 진우가 물었다. 민주는 가방을 내려놓고 칠판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다. 오늘은 너희들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해. 그녀는 칠판에 큰 나무를 그렸다. 그리고 나무의 뿌리, 줄기, 가지, 열매를 표시했다. 이 나무를 봐.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물이요. 한 학생이 외쳤다. 햇빛이요. 다른 학생이 대답했다. 맞아. 물, 햇빛, 그리고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는 나무의 뿌리를 가리켰다. 뿌리야.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자랄 수 있어. 준호가 손을 들었다. 선생님, 우리의 뿌리는 뭐예요? 민주는 준호를 바라보았다. 좋은 질문이야, 준호. 너희의 뿌리는 너희의 신념이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지. 그녀는 칠판에 큰 글씨로 썼다. 나는 할 수 있다. 이 5글자가 너희의 뿌리가 되어야 해. 이 믿음이 있어야 너희는 잘할 수 있어. 수진이가 손을 들었다. 선생님, 그런데 저는 자신감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나는 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죠? 민주는 수진이에게 다가갔다. 수진아, 자신감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 작은 성공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야. 오늘 너희가 학교에 일찍 온 것, 그것도 작은 성공이야. 어제보다 나은 선택을 한 것, 그것도 성공이야. 태식이가 말했다. 저는 어젯밤에 본드 안 했어요. 대신 책을 읽었어요. 교실이 조용해졌다. 민주는 태식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태식아, 그건 엄청난 용기야. 정말 자랑스러워. 태식이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다. 민주는 칠판에 다시 썼다. 매일 조금씩, 한 걸음씩. 얘들아, 인생은 마라톤이야.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야. 오늘 당장 완벽해질 필요는 없어. 하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면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준호가 공책을 꺼내 민주의 말을 적기 시작했다.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씩 공책을 꺼냈다. 민주는 이 장면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불과 이틀 전만 해도 이 아이들은 공부에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변화하고 있었다. 자, 이제 너희들에게 과제를 하나 줄게. 민주가 말했다. 오늘부터 매일 너희는 성공 일기를 쓸 거야. 아주 작은 성공이라도 좋아. 오늘 학교에 지각하지 않았다. 오늘 친구에게 친절했다. 오늘 책을 한 페이지 읽었다. 무엇이든 좋아. 은지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선생님, 저는 성공한 게 없는데요. 민주는 은지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은지야, 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성공하고 있어. 두려움을 극복하고 손을 들었잖아. 목소리를 낸 거야. 그게 얼마나 큰 용기인지 알아?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다. 그날 오후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씩 떠날 때 준호는 민주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저 질문이 있어요. 그래, 준호야. 뭔데? 저는 커서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키도 작고 공부도 못하는데. 민주는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진지하게 말했다. 준호야, 너는 뭐가 되고 싶은데?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회사원이 되고 싶어요. 대기업에 들어가서 엄마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민주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그렇게 될 거야. 정말요? 그래, 정말이야.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야. 실패도 많이 할 거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그 꿈을 이룰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 저 열심히 할게요. 정말로요. 민주는 준호의 어깨를 토닥였다. 믿어. 준호야, 너를 믿어. 그날 밤, 준호는 처음으로 성공일기를 썼다. 오늘의 성공학교에 일찍 갔다. 수업을 들었다. 선생님에게 질문했다.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공책을 덮고 미소를 지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그것은 새로운 인생의 첫걸음이었다. 서울 외곽의 낡은 건물에서 24명의 아이들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아직은 작은 변화였지만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었다. 제4장 실현과 성장. 3개월이 흘렀다. 여름이 서울에 찾아왔고 낡은 건물의 에어컨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하지만 교실 안은 뜨거웠다. 아이들의 열정이 더위보다 더 뜨거웠다. 준호는 매일 일찍 일어나 학교에 갔다. 그는 수학에 약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민주 선생님은 그에게 특별 보충 수업을 해주었고 준호는 조금씩 실력을 쌓아갔다. 수진이는 글쓰기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매일 일기를 썼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법을 배워갔다. 민주는 그녀의 글을 읽고 격려했다. 수진아, 너는 작가가 될 수 있어. 내 글에는 깊이가 있어. 태식이는 약물을 완전히 끊지는 못했지만 사용 빈도를 크게 줄였다. 그는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특히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 깊이 공부했다. 은지는 천천히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제는 수업 중에 질문도 하고 친구들과도 대화를 나누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은 아니었다. 어느 무더운 아침, 진우가 교실에 들어왔을 때 그의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뒷자리에 앉았다. 민주는 수업이 끝난 후 진우를 불렀다. 진우야, 무슨 일이 있었니? 진우는 고개를 숙였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생님, 진우야, 나는 너를 걱정하고 있어. 무슨 일인지 말해줄 수 있니? 진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옛날 형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학교에 열심히 다니는 걸 보고 저를 똥꼬충이라고 했어요. 같이 일하자고 했는데 거절했더니 팼어요. 민주는 진우의 손을 잡았다. 진우야, 너는 용감해. 옳은 선택을 했어. 하지만 선생님, 무서워요. 그 형들이 또 올 것 같아요. 저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민주는 진우를 안아주었다. 진우야, 변화는 쉽지 않아. 때로는 고통스러워. 하지만 너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함께 있어. 그날 오후, 민주는 긴급 학급 회의를 열었다. 얘들아, 오늘 우리는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거야. 변화의 대가에 대해서. 아이들은 조용히 민주를 바라보았다. 진우가 오늘 힘든 일을 겪었어. 그는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 너희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니? 수진이가 손을 들었다. 저도 있어요. 예전에 같이 놀던 언니들이 저를 폼 잡는다고 욕해요. 학교에 열심히 다니고 책을 읽는다고 비웃어요. 태식이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본드 안 한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저를 왕따시켜요. 민주는 칠판에 큰 글씨로 썼다. 성장에는 대가가 따른다. 얘들아, 변화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워.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 하지만 민주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다. 그 대가를 치를 가치가 있어. 왜냐하면 너희의 미래가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기 때문이야. 준호가 일어났다. 선생님, 우리가 진우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민주는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준호야, 우리는 서로를 도울 수 있어. 우리는 한 팀이니까. 그날부터 24명의 아이들은 버디 시스템을 만들었다. 2명씩 짝을 지어 서로를 돕기로 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함께 극복하기로 약속했다. 준호와 진우가 짝이 되었다. 수진이와 은지가 짝이 되었다. 태식이와 다른 학생이 짝이 되었다. 우리는 함께 성장할 거야. 민주가 말했다. 혼자서는 힘들지만 함께라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 여름이 깊어갈수록 교실의 분위기는 점점 더 뜨거워졌다. 아이들은 서로를 돕고 격려하고 위로했다. 어느 날 민주는 특별한 수업을 준비했다. 오늘은 너희들의 꿈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해. 5년 후, 10년 후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아이들은 종이를 받았다.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상상하며 글을 쓰기 시작했다. 준호는 이렇게 썼다. 10년 후, 저는 삼성전자 직원이 되어 있을 거예요. 좋은 아파트에서 엄마, 동생과 함께 살고 엄마는 일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그리고 저처럼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도와줄 거예요. 수진이는 이렇게 썼다. 10년 후, 저는 작가가 되어 있을 거예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책을 쓸 거예요. 과거의 실수가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태식이는 이렇게 썼다. 10년 후, 저는 상담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약물 중독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제가 겪은 고통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은지는 이렇게 썼다. 10년 후, 저는 선생님이 되어 있을 거예요. 강민주 선생님처럼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민주는 아이들의 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꿈조차 없던 아이들이 이제는 구체적인 미래를 그리고 있었다. 너희들의 꿈을 교실 벽에 붙여둘게. 매일 이 꿈을 보면서 너희는 한 걸음씩 나아갈 거야. 민주는 아이들의 글을 교실 벽에 붙였다. 그리고 큰 글씨로 제목을 붙였다. 우리의 미래. 그날 밤, 진우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예전 형들을 다시 만났다. 야, 진우, 아직도 학교 다니냐? 그들이 비웃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진우는 두렵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꿈을 떠올렸다.
그리고 당당하게 대답했다. 그래, 학교 다녀. 나는 변할 거야. 형들처럼 살고 싶지 않아. 형들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욕설을 퍼붓고 떠났다. 진우는 혼자 서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변할 수 있어. 그는 강민주 선생님의 말을 떠올리며 집으로 향했다. 그의 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했다. 서울 외곽의 낡은 건물에서 24명의 아이들은 서서히 나비로 변하고 있었다. 아직 고치 안에 있었지만 곧 날개를 펼칠 날이 올 것이었다. 제5장 준호의 도전. 2000년 봄, 준호는 이제 16살이 되었다. 그는 여전히 반에서 가장 키가 작았지만 더 이상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다른 것으로 자신을 증명하고 있었다. 수학 성적이 하위권에서 중위권으로 올랐다. 민주 선생님의 도움과 그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이었다. 그는 매일 밤 2시간씩 공부했고 모르는 것은 반드시 물어보았다. 하지만 준호에게는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날 민주 선생님이 특별한 제안을 했다. 준호야, 다음 달에 서울시 수학 경시대회가 열려. 내가 참가해보는 게 어떨까? 준호는 깜짝 놀랐다. 저요? 수학 경시대회요? 선생님, 저는 아직. 민주는 준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너는 할 수 있어. 준호야, 지난 1년간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아. 한번 도전해보는 거야. 준호는 두려웠다. 경시대회에는 서울시 전체의 우수한 학생들이 모인다고 했다. 강남의 학원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외고과고 준비생들, 그들과 경쟁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하지만 그는 민주 선생님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확신이 있었다. 해볼게요, 선생님. 그날부터 준호의 도전이 시작되었다. 그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수학 문제를 풀었다. 학교에 가서도 쉬는 시간마다 공부했다. 집에 돌아와서도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가 걱정했다. 준호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건강이 더 중요해. 하지만 준호는 멈출 수 없었다. 엄마, 저는 증명하고 싶어요. 반지하에 산다고, 학원 안 다닌다고 꿈을 꿀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거요. 민주 선생님은 준호에게 특별 과외를 해주었다. 학교가 끝난 후 2시간씩 그들은 함께 어려운 문제들을 풀었다. 준호야, 수학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야. 논리적 사고, 인내심, 창의성이 필요해. 너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 경시대회 전날 밤, 준호는 긴장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좁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온갖 걱정들이 머릿속을 스쳤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망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그때 민주 선생님의 첫 수업이 떠올랐다. 루스벨트는 부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수백만을 구했고, 처칠은 실패자처럼 보였지만 세계를 구했다. 준호는 일어나 책상으로 갔다. 그리고 공책을 펼쳤다. 1년간 쓴 성공 일기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오늘 학교에 지각하지 않았다. 오늘 수학 문제 5개를 풀었다. 오늘 친구를 도와주었다. 오늘 시험에서 70점을 받았다. 작은 성공들이 쌓여 지금의 그를 만들었다.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해왔어. 경시대회 당일, 강남의 큰 고등학교 강당에는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여 있었다. 준호는 입구에서 주눅이 들었다. 모두가 그보다 자신감 넘쳐 보였다. 강남 8학군의 유명 학원 점퍼를 입은 학생들, 비싼 브랜드 옷을 입은 학생들. 저기 봐. 저의 어느 학교대? 희망학교. 처음 들어보는데. 문제아들 다니는 데 아니야? 준호는 그들의 속삭임을 들었다. 과거의 그였다면 도망쳤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다. 그리고 민주 선생님, 진우, 수진이, 태식이, 은지, 그의 친구들을 떠올렸다. 우리는 함께 성장할 거야. 문제지가 나누어졌다. 준호는 문제지를 펼쳤다. 어려운 문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았다. 하나씩 차근차근 풀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렀다. 어떤 학생들은 일찍 포기하고 나갔다. 어떤 학생들은 머리를 싸매고 있었다. 하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배운 것들을 떠올리며 문제를 풀어나갔다. 마지막 문제, 가장 어려운 문제였다. 준호는 10분 동안 그 문제를 바라보았다. 답이 보이지 않았다. 포기할까?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른 각도로 접근했다. 민주 선생님이 가르쳐준 방법을 시도했다. 그리고 맞았어. 준호는 작은 소리로 외쳤다. 답을 찾았다. 그는 서둘러 답을 적고 문제지를 제출했다. 2주일 후 결과가 발표되었다. 준호는 학교에서 민주 선생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준호야, 축하해. 선생님, 무슨? 내가 장려상을 받았어. 서울시에서 상위 15% 안에 들었어. 준호는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전화기를 손에 쥐고 서 있었다. 정말요? 제가요? 그래, 정말이야. 준호야, 너는 해냈어. 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다음 날, 학교 전체가 준호의 소식을 축하했다. 24명의 친구들은 교실을 풍선으로 장식하고 깜짝 파티를 열었다. 준호야, 너 정말 대단해. 진우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우리의 자랑이야.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다. 민주 선생님은 조용히 준호에게 다가갔다. 준호야,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너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는 거야. 준호는 민주를 바라보았다. 선생님, 이 모든 게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저를 믿어주지 않았다면.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준호야. 이건 내 노력 덕분이야. 나는 단지 내가 가진 가능성을 보여준 것뿐이야. 실제로 그것을 현실로 만든 건 너야. 준호의 성공은 학교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다른 학생들도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태식이는 글쓰기 대회에 참가했다. 수진이는 백일장에 도전했다. 은지는 미술 대회에 작품을 제출했다. 하나둘씩 아이들은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갈고 닦기 시작했다. 그해 여름, 준호는 특별한 결심을 했다. 선생님, 저 대학에 가고 싶어요. 민주는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어떤 대학에 가고 싶은데? 경영학을 배우고 싶어요. 좋은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민주는 미소를 지었다. 좋아. 그럼 준비해야겠네. 그날부터 준호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다. 대학 입학을 위한 준비였다. 그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닐 것이었다. 하지만 준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는 이미 증명했다. 반지하, 한부모 가정, 문제아라는 낙인, 그 모든 것이 그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스스로를 정의했다. 그리고 그 정의는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서울 외곽의 낡은 건물에서 한 소녀는 나비가 되기 위해 날개를 펼치고 있었다. 제6장 졸업, 그리고 새로운 시작. 2002년 2월 졸업식 날이 밝았다. 학교 강당에는 간소한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부모들과 가족들이 모여 있었다. 24명의 학생들은 검소하지만 깨끗한 교복을 입고 있었다. 3년 전 이 아이들을 위해 졸업식을 준비할 거라고 상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아이들이 학교를 중퇴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다. 24명 모두가 졸업했다. 한 명도 빠짐없이. 강민주는 무대 옆에 서서 졸업생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준호는 졸업생 대표로 답사를 하게 되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원고를 잡고 마이크 앞에 섰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준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점점 안정되어 갔다. 3년 전 저는 이곳에 처음 왔습니다. 저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쓰레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키, 반지하, 나쁜 성적. 저는 제가 아무것도 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청중들은 조용히 준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강민주 선생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세 사람 중 누가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 저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를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이 웃었다. 그때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너를 정의하지 않는다. 이 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준호는 원고를 내려놓았다. 이제 그는 마음으로 말하고 있었다. 저는 배웠습니다. 제가 어디서 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과거에 무엇이었는지가 아니라 제가 미래에 무엇이 될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민주 선생님을 바라보았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저를 믿기 전에 선생님이 먼저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민주는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우리 반 친구들, 준호는 동기들을 바라보았다. 진우, 수진이, 태식이, 은지, 우리 모두, 우리는 함께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입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어떤 친구는 대학에 갑니다. 어떤 친구는 직업을 구합니다. 어떤 친구는 다른 길을 갑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한 가지를 기억할 것입니다. 준호는 힘주어 말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 손에 있습니다. 청중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 준호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바라보았다. 졸업식이 끝난 후 민주는 학생들 한 명 한 명과 포옹했다. 수진아, 너는 훌륭한 작가가 될 거야. 태식아, 내 경험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큰 자산이야. 은지야, 너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진우야, 내 용기를 잊지 마.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호에게 왔다. 준호야. 민주는 말문이 막혔다. 너무 많은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선생님, 울지 마세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다. 이건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준호를 꼭 안아주었다. 준호야,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너는 이미 성공했어. 이미 특별한 사람이야.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자신 덕분이야. 그날 저녁, 준호는 집으로 돌아왔다. 좁은 반지하 방의 식탁에는 어머니가 준비한 소박한 저녁이 있었다. 준호야, 축하한다. 어머니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엄마, 나 대학 갈 거야. 장학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어머니는 아들을 꼭 껴안았다. 내가 자랑스럽구나. 정말 자랑스럽구나. 준호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책상 앞에 앉았다. 벽에는 여전히 우리의 미래라는 제목 아래 그의 꿈이 붙어 있었다. 10년 후, 저는 삼성전자 직원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는 그 글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시작이야. 그는 공책을 펼쳐 새로운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오늘의 성공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다. 두렵지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왔고 앞으로도 해낼 것이다. 그리고 그는 다음 페이지에 새로운 목표를 적었다. 대학 입학하기, 경영학 공부하기, 대기업 취직하기, 엄마 효도하기. 하나하나가 큰 도전이었다. 하지만 준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는 이미 불가능해 보였던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다음 날, 준호는 민주 선생님을 다시 찾아갔다. 선생님,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왔어요. 무슨 조언이 필요한데? 준호야? 대학 입학 준비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주는 미소를 지었다. 앉아. 준호야. 우리 계획을 세워보자. 그들은 2시간 동안 이야기했다. 어떤 대학에 지원할지, 어떤 장학금을 신청할지, 어떻게 준비할지. 준호야, 길은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너는 해낼 수 있어.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 제가 성공하면 언젠가 저도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민주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준호야, 너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 내 이야기만으로도. 그날 오후, 준호는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다.
서울 외곽의 거리를 걸으며 그는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보았다. 3년 전 그는 이 거리를 걸으며 절망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았다. 작은 발걸음들, 작은 성공들, 작은 선택들이 쌓여 그를 만들었다. 나는 할 수 있어.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나는 해낼 거야. 그리고 그는 정말로 해냈다. 제7장 10년 후 2012년 가을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본사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거리는 정장을 입은 사람들로 붐볐다. IT 강국 대한민국의 심장이 뛰는 곳. 김준호는 이제 28살이었다. 그는 170cm까지 자랐지만 여전히 평균보다는 작았다. 하지만 그의 자신감은 그 어느 때보다 컸다. 그는 지방 국립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우등으로 졸업했다. 대학 시절 그는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벌었다. 새벽 배송, 과외, 편의점. 힘들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졸업 후 그는 삼성전자 공채에 도전했다. 그리고 그의 뛰어난 성적과 끈기로 합격했다. 이제 그는 마케팅팀 대리로 일하고 있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준호는 회사 근처의 카페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10년 만에 만나는 사람이었다.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다. 수진이었다. 준호야. 수진이가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준호는 일어나 그녀를 반겼다. 수진아, 정말 오랜만이야. 그들은 포옹했다. 10년이 흘렀지만 서로를 알아보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다. 너 정말 멋있어졌다. 수진이가 준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너 작가 됐다며. 축하해. 수진이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제 출판 작가였다. 그녀의 첫 소설 두 번째 기회는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이야기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응, 꿈을 이뤘어. 너처럼. 그들은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다른 친구들 소식 들었어? 준호가 물었다. 응, 태식이는 청소년 상담사가 됐어. 서울시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일하고 있대. 정말 잘하고 있다더라. 와, 정말. 태식이가. 응, 자기 경험을 살려서 다른 아이들을 돕고 있어. 정말 자랑스러워. 은지는 초등학교 교사가 됐어. 경기도에서 가르치고 있대. 애들을 정말 사랑한다더라. 진우는 경찰이 됐어. 믿어져. 예전에 그렇게 문제 많았던 애가 이제는 사람들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어. 준호는 감격스러워 눈물을 글썽였다. 우리 정말 많이 변했구나. 수진이는 준호의 손을 잡았다. 준호야, 이 모든 게 그날부터 시작됐어. 강민주 선생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 그날부터. 맞아. 세 사람 중 누가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 두 사람은 함께 웃었다. 우리 모두 히틀러를 선택했었지. 수진이가 말했다. 그리고 배웠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과거가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걸.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강남의 분주한 거리가 보였다. 수진아, 가끔 생각해. 만약 강민주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수진이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우리는 아마 다른 길을 갔을 거야. 어쩌면 감옥에 있거나 약물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더 나쁜 상황에 있었을지도 몰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갚아야 해. 우리가 받은 기회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어야 해. 맞아. 나도 그래서 책을 쓴 거야. 우리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수진아, 사실 나 계획이 있어. 무슨 계획? 재단을 만들려고 해. 우리 같은 환경의 아이들을 돕는 재단. 장학금을 주고 멘토링을 하고 기회를 주는 거야. 수진이의 눈이 빛났다. 준호야,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야.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 하지만 내가 번 돈의 일부를 모아서
언젠가는 꼭 하고 싶어. 나도 도울게. 내 인생의 일부를 기부할 수 있어. 두 사람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잔을 들어 건배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강민주 선생님을 위해. 그들은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추억을 떠올리고 현재를 나누고 미래를 계획했다. 헤어질 시간이 되었을 때 수진이가 물었다. 준호야, 강민주 선생님 요즘 연락하고 지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매년 스승의 날에 찾아뵈. 올해도 갔었어. 너도 같이 갈래? 물론이지. 2012년 스승의 날. 준호와 수진이는 함께 서울 외곽으로 향했다. 그 낡은 건물로. 건물은 여전히 낡아 있었지만 이제는 보수가 되어 있었다.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페인트 칠을 새로 하고 시설도 고쳤다. 강민주는 이제 48살이었다. 그녀의 머리에는 흰머리가 조금 보였지만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다. 준호, 수진아, 민주가 2 팔을 벌리며 그들을 맞이했다. 선생님, 그들은 민주를 꼭 껴안았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준호가 말했다. 나도 너희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들어와, 들어와. 교실로 들어가자. 벽에는 여전히 우리의 미래라는 글귀가 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24명의 학생들이 쓴 꿈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준호는 자신이 쓴 글을 발견했다. 10년 후 저는 삼성전자 직원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는 그 글을 손으로 만졌다. 10년 전에 자신이 여기 있었다. 이렇구나. 민주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네, 선생님. 잃었어요. 수진이도 자신의 글을 찾았다. 10년 후 저는 작가가 되어 있을 거예요. 나도 잃었어요. 선생님. 민주는 2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너희들이 자랑스러워. 정말 자랑스러워. 그들은 교실에 앉아 긴 이야기를 나누었다. 10년간의 이야기를. 힘들었던 순간들, 행복했던 순간들, 성공의 순간들. 선생님, 다른 친구들도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 준호가 말했다. 태식이는 상담사, 은지는 교사, 진우는 경찰이 됐어요. 민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다들 연락하고 지내. 너희들 모두가 자신의 꿈을 이루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다는 걸 알아. 선생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처럼요. 수진이가 말했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는 단지 너희에게 거울을 보여준 거야. 너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실제로 그것을 현실로 만든 건 너희들이야. 준호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선생님,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니? 돈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선생님이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민주는 봉투를 열어보고 놀랐다. 준호야, 이건 너무 많아.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께 갚을 수 없을 만큼 많은 걸 받았어요. 이건 작은 보답일 뿐이에요. 민주는 눈물을 흘리며 준호를 껴안았다. 고마워, 준호야.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그들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저녁이었다. 선생님, 저 계획이 있어요. 준호가 말을 꺼냈다. 재단을 만들려고요. 2번째 기회 재단. 우리처럼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재단이요. 민주는 놀라며 준호를 바라보았다. 정말? 네. 수진이도 함께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연락할 거예요. 우리가 받은 기회를 다른 아이들에게도 주고 싶어요. 민주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다. 준호야, 그건 정말 아름다운 일이야. 너는 정말로 나를 자랑스럽게 만들어. 선생님이 재단의 명예 이사장이 되어주실 수 있을까요? 민주는 놀라서 말을 잃었다. 나를. 네. 선생님이 없었다면 우리도 없었을 거예요. 선생님이 우리의 시작이었어요. 민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영광이야. 정말 영광이야. 그날 밤, 준호와 수진이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 정말 대단한 거 하려는 거지?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다. 응,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어. 준호가 자신 있게 대답했다. 과거는 우리를 정의하지 않아.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야. 수진이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을 달리는 지하철. 하지만 앞에는 빛이 보였다. 준호야, 강민주 선생님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 뭐라고 생각해?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믿음.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있는 힘.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차례야. 지하철은 밤을 달렸다. 그리고 그 안에 앉은 두 사람은 새로운 꿈을 꾸고 있었다. 더 많은 아이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꿈.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꿈. 그리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에 촉망받는 직원 김준호, 베스트셀러 작가 수진, 청소년 상담사 태시, 교사 은지, 경찰 진우, 그리고 그 외 19명의 친구들. 그들은 모두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었다. 서울 외곽의 작은 학교에서 시작된 기적은 이제 대한민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제8장 진정한 성공. 2022년 가을, 서울 외곽 희망학교 건물 옆에는 새로운 건물이 세워져 있었다. 두 번째 기회센터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다. 김준호는 이제 38살이 되었다. 그는 삼성전자에서 성공한 임원이 되었고 틈틈이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자랑은 바로 이 센터였다. 센터는 10년 전 준호와 친구들이 꿈꾸었던 재단이 현실화된 것이었다.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에게 교육, 상담, 멘토링을 제공하는 곳이었다. 오늘은 센터의 10주년 기념식이었다. 강당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센터의 도움을 받은 학생들, 후원자들,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언론까지. 무대 위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앉아 있었다. 강민주, 이제 58살이 된 그녀는 명예이사장으로 센터를 이끌고 있었다. 수진, 이제는 여러 권의 베스트셀러를 낸 유명 작가. 태시, 청소년 약물 중독 예방 전문가로 전국적으로 알려진 상담사. 은지, 우수 교사상을 받은 초등학교 교사. 진우, 여러 사람을 구한 영웅 경찰. 그리고 그 외 옛 동창들이 함께 있었다. 준호가 마이크 앞에 섰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준호입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다. 오늘은 두 번째 기회센터의 1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지난 10년간 이 센터는 500명 이상의 청소년들을 도왔습니다. 그 중 많은 친구들이 대학에 진학했고 직업을 얻었고 자신의 꿈을 이루고 있습니다. 준호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숫자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는 청중 속의 한 소년을 가리켰다. 저 친구의 이름은 민석이입니다. 그는 3년 전 이 센터에 왔습니다. 당시 13이었고 학교를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가정폭력, 학교폭력, 우울증. 그는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준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 센터에서 그는 달라졌습니다. 멘토를 만났고 교육을 받았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그는 서울시 과학경시대회에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청중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쳤다. 민석이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민석아, 일어서 봐. 준호가 말했다. 민석이가 일어섰다. 그는 작고 마른 소년이었다. 준호가 그 나이였을 때와 똑같았다. 민석아, 너는 특별해. 하지만 너만 특별한 게 아니야. 준호는 청중들을 둘러보았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두 번째 기회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가 미래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준호는 민주를 바라보았다. 20년 전 한 선생님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세 사람 중 누가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 저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를 선택했습니다. 청중들이 웃었다.
하지만 그날 저는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 과거가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누구에게나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민주 선생님, 일어서 주시겠어요? 민주가 일어섰다.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냈다. 선생님, 선생님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 없었을 겁니다. 제 친구들도 없었을 거고 이 센터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민석이 같은 친구들도 도움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민주는 눈물을 흘렸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중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준호는 무대에서 내려와 민주를 껴안았다. 고마워, 준호야. 정말 고마워. 민주가 속삭였다. 아니에요, 선생님. 모든 게 선생님 덕분이에요. 기념식이 끝난 후 준호는 센터의 교실로 갔다. 그곳에는 민주가 가르쳤던 교실과 똑같이 꾸며져 있었다. 벽에는 우리의 미래라는 글귀가 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새로운 학생들이 쓴 꿈들이 가득했다. 준호는 그 꿈들을 하나하나 읽었다. 10년 후 저는 의사가 되어 있을 거예요. 10년 후 저는 프로게이머가 되어 있을 거예요. 10년 후 저는 선생님이 되어 있을 거예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20년 전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민석이가 교실로 들어왔다. 준호 형, 아니, 준호 선배님? 편하게 형이라고 불러. 준호가 웃으며 말했다. 형, 저 질문이 있어요. 뭔데? 형도 옛날에 저처럼 힘들었어요? 준호는 민석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럼 나도 내 나이 때 많이 힘들었어. 학교도 싫었고 미래도 보이지 않았어. 나는 작고 가난했고 모두가 나를 찌질이라고 불렀지. 그럼 어떻게 변했어요? 준호는 민석이를 바라보았다. 한 사람이 나를 믿어줬어. 내가 나를 믿기 전에 그 사람이 먼저 나를 믿어줬어. 그리고 나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 하루하루 작은 성공들을 쌓아가면서.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준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물론이지. 너는 이미 하고 있어. 과학경시대회에서 금상 받은 거. 그게 증거야. 너는 할 수 있어. 민석아. 민석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맙습니다. 형. 아니야. 내가 고마워. 너는 내게 20년 전의 나를 떠올리게 해줘. 그리고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를 상기시켜줘. 준호와 민석이는 함께 교실을 나섰다. 복도를 걸으며 준호는 20년 전 자신이 걸었던 그 복도를 떠올렸다. 모든 것이 달라졌지만 본질은 같았다. 희망, 믿음, 그리고 두 번째 기회. 그날 저녁 준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의 집에 들렀다. 이제 어머니는 분당의 편안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준호가 마련해 드린 집이었다. 엄마, 다녀왔어요. 어서 와. 준호야, 오늘 행사는 어땠니?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어머니는 준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내가 자랑스럽구나. 정말 자랑스럽구나. 엄마도 고생 많으셨어요. 힘들 때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넌 내 아들이야. 어떻게 포기하니? 준호는 어머니를 꼭 껴안았다.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한다. 준호야. 그날 밤 준호는 자신의 서재에 앉아 있었다. 벽에는 20년 전 자신이 쓴 우리의 미래가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다. 10년 후 저는 삼성전자 직원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는 그 글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뤘어.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이뤘어. 그는 공책을 펼쳤다. 20년 동안 쓴 성공 일기였다. 수천 개의 작은 성공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새로운 페이지에 오늘의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오늘의 성공센터 10주년 기념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민석이를 도왔다. 강민주 선생님께 감사를 전했다. 그리고 내가 받은 두 번째 기회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었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강민주 선생님. 선생님이 저에게 보여준 것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었어요. 선생님은 저에게 가능성을 보여주셨어요. 제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이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에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진정한 의미예요. 그는 공책을 덮고 불을 껐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새로운 민석이를 만날 것이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 것이다. 과거는 그들을 정의하지 않는다. 미래는 그들이 만들어간다. 그리고 두 번째 기회는 언제나 존재한다. 서울 외곽의 작은 학교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대한민국을 바꾸는 운동이 되었다. 한 선생님의 믿음이 24명의 아이들을 변화시켰고 그 아이들이 수백 명의 다른 아이들을 변화시켰고 이제 그 변화는 끝없이 퍼져나가고 있었다. 이것이 진정한 기적이었다. 이것이 두 번째 기회의 힘이었다. 이것이 믿음의 힘이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누군가가 두 번째 기회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김준호와 그의 친구들은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계속 나아갈 것이다. 한 번의 실수는 그저 실수일 뿐, 과거는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다. 우리의 인생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